출석하신 노회찬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검찰 수사 책임자로서 황교안 후보자는 2005년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늘 아래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시의 법 테두리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를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런 황교안 후보자의 당시 수사 결과 발표 그리고 현재 입장에 대해서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발표와 달리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는 법과 원칙을 현저히 위배해서 수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엑스파일에 나오는 소위 그 떡값 검사 의혹, 검사 이름을 국민들에게 알린 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보도한 기자들도 언론인 두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18일 그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그 떡값 검사 의혹이 거론되고 있던 당시 법무부 차관 김상희 차관은 자신의 이름이 그 엑스파일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대검 관계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엑스파일은 불법으로 이렇게 취득된 이 불법 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도 될 수 없고 이것을 단서로 수사해서도 안 된다라고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차장은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 불법으로 취득한 내용을 거기에 피의자격인 사람에게는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법사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시 황교안 차장이 지휘했던 수사팀에서는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저하게 법을 갖다가 위배하고 편파 수사를 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또 관계되는 그 삼성그룹 관계자들이나 또는 떡값 검사 의혹인 분들을 갖다가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갖다가 당시에 설명을 하면서, 불법 도청 자료의 대화 당사자로 거명된 사람은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자들이라는 거죠. 불법 도청 당했으니까. 근데 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엑스파일 내용을 가지고 수사해서 이 사람들을 유죄라고 해서 형사처벌하게 되면은 도청 피해자가 이중의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고 나오는 도둑을 잡았는데 훔친 물건 중에 마약이 있다면은 그 마약이 왜 그 집에 있었는지를 갖다가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약 수사를 하게 되면은 도둑 맞은 사람은 두 번의 피해를 보는 꼴이니까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이 당시의 수사 결과 발표문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저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거대 권력에 의한 비리 사건을 갖다가 검찰이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낮아지고 결국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되는 상황에 이르는 게 아닌가. 이런 분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은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한규 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임서 논란이 계속되는데요. 변호사법이라는 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 해석하라고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이 열려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그 선임서를 낸 사건은 송무고 안 낸 사건은 자문이다. 저는 변호사법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청원하이스 정의동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인 태평양은 상고심을 수임했습니다. 계속 소송 중인 사건이었고 황교안 후보자도 그거는 송무계약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태평양 명의의 선임서도 황교안 후보자 명의의 선임서도 제출이 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변호사법 이 29조의 1, 2항 이걸 위반한 그런 그 위반의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를 들면 아까도 계속 이제 이어져 나온 얘기인데, 흔히들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송무 사건이냐 자문 사건이냐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이 단순히 선임계를 냈으면 그 송무 사건이고 안 냈으면 자문 사건이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일방적으로 편의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률 사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제출하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원 수사기관에 제출을 할 때 가능하면 다 선임계를 제출하라는 의미는 흔히 쓰이는 전화변론, 그러니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그 우회적으로 가장 정관 예우의 아주 핵심적인 아주 적폐 같은 요소인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 모든 대부분의 법률사무, 변호사의 경우 법률사무에 대해서는
선의계를 제출해라. 즉 유임장을 제출해라. 내가 정당하게 변론하고 있다는 걸 입증을 밝혀라라는 취지가 변호사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출했으니까 수임했고 제출 안 했으면 자문. 이거는 뭐 그럼 대부분 제출 안 하면은 다 자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런 거. 예. 예. 이 청원아이스 정의동 회장 횡령 사건은 1, 2심에서 법무부인 태평양이 맡았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상고심으로 가면서 법무부인을 바꿨어요. 김현장으로. 그 중에는 이제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포함이 돼 있으십니다.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무부인 태평양의 황교안 변호사에게 단순히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시 맡겼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황교안 후보자와 당시 주심 대법관과의 사적 인간관계, 사적관계 여기에 의뢰인이 주목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었고 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중인 송무 사건에 대해서 그 수임 계약을 맺었다면, 송무 계약을 맺었다면 당연히 담당 변호사, 이건 뭐 변론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 담당 변호사 지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무법인 태평양 명의의 선임선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서 대법원에 제출되는 것이 변호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지킨 그런 적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상고심에서도 충분히 자문은 가능한데 다만 이미 1심, 2심에서 그 사건을 수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면은 그 당의 로펌 같은 경우는 사건 파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문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형사 사건에서 자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좀 궁금하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그 로펌에서 이미 법무부에 진행을 했는데 또 자문이 필요했다면 그 당시 이제 후보자께서 그 로펌에 이미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그 항소심에서 충분히 자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관여를 안 하셨다가 이제 상고심에 간 사건인데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임계를 내는 것이 그 우리 변호사법의 기본 취지, 그러니까 이 수임 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전관 예우를 방지하게 한다는 취지에 그것이 맞다. 근데 선임계를 안 냈으니까 자문이다. 이거는 우리 법조 질서, 우리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사실 가장 우리 법조에서 사라져야 될 것이 전관 예우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네. 예, 박원석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된 사람은 국가기관에 의한 이 피해자들이라는 거죠. 불법도청 당했으니까. 근데 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엑스파일 내용을 가지고 수사해서 이 사람들을 유죄라고 해서 형사처벌하게 되면은 도청 피해자가 이중의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고 나오는 도둑을 잡았는데 훔친 물건 중에 마약이 있다면은 그 마약이 왜 그 집에 있었는지를 갖다가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약 수사를 하게 되면은 도둑 맞은 사람은 두 번의 피해를 보는 꼴이니까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이 당시의 수사 결과 발표문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저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거대 권력에 의한 비리 사건을 갖다가 검찰이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낮아지고 결국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되는 상황에 이르는 게 아닌가. 이런 분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한규 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임소 논란이 계속되는데요. 변호사법이라는 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 해석하라고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이 열려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그 선임서를 낸 사건은 송무고 안 낸 사건은 자문이다. 저는 변호사법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청원아이스 정의동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인 태평양은 상고심을 수임했습니다. 계속 소송 중인 사건이었고 황교안 후보자도 그거는 송무계약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태평양 명의의 선임서도 황교안 후보자 명의의 선임서도 제출이 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변호사법 이 29조의 1, 2항 이걸 위반한 그런 그 위반의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를 들면 아까도 계속 이제 이어져 나온 얘기인데 출석하신 노회 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검찰 수사 책임자로서 황교안 후보자는 2005년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늘 아래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시의 법 테두리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를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런 황교안 후보자의 당시 수사 결과 발표 그리고 현재 입장에 대해서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발표와 달리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는 법과 원칙을 현저히 위배해서 수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엑스파일에 나오는 소위 그 떡값 검사 의혹, 검사 이름을 국민들에게 알린 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보도한 기자들도 언론인 두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18일 그 법사위 회의에 흔히들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송무 사건이냐 자문 사건이냐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이 단순히 선임계를 냈으면 그 송무 사건이고 안 냈으면 자문 사건이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일방적으로 편의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률 사무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제출하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법원 수사기관에 제출을 할 때 가능하면 다 선임계를 제출하라는 의미는 흔히 쓰이는 전화변론, 그러니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그 우회적으로 가장 정관 예우의 아주 핵심적인 아주 적폐 같은 요소인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 모든 대부분의 법률사무, 변호사의 경우 법률사무에 대해서는 선임계를 제출해라, 즉 유임장을 제출해라, 내가 정당하게 변론하고 있다는 걸 입증을 밝혀라라는 취지가 변호사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출했으니까 수임했고 제출 안 했으면 자문. 이거는 뭐 그럼 대부분 제출 안 하면은 다 자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런 거. 예. 예. 이 청원아이스 정의동 회장 참석한 그 떡값 검사 의혹이 거론되고 있던 당시 법무부 차관 김상희 차관은 자신의 이름이 그 엑스파일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대검 관계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엑스파일은 불법으로 이렇게 취득된 이 불법 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도 될 수 없고 이것을 단서로 수사해서도 안 된다라고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차장은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 불법으로 취득한 내용을 거기에 피의자 격인 사람에게는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법사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시 황교안 차장이 지휘했던 수사팀에서는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저하게 법을 갖다가 위배하고 편파 수사를 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또 관계되는 그 삼성그룹 관계자들이나 또는 떡값 검사 의혹인 분들을 갖다가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갖다가 당시에 설명을 하면서 불법 도청 자료에 대화 당사자로 검명